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20년 넘게 살아왔어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삶이지만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차로 뛰어든 그날 저는 제 평생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70대 시어머니하고는 보통 고부 갈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서로가 자라온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웠달까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딸이라고 해줬고 제 친구들도 저런 시어머니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고 천운이라고 할 만큼 부러워했죠. 시어머니 댁에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김장때도 혼자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죽 끓여서 들고 오는 분이었죠. 제 고향은 전남 순천이에요. 시골 출신이라 서울 올라와서 고생을 꽤 했죠. 아버지는 5살 때 농사일하다가 트랙터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웠어요. 엄마도 평범한 시골분이었는데 늘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일이 한 번씩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용품을 사려고 문방구에 갔어요. 크레파스하고 도화지를 샀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미선이 왔구나. 다 계산됐어. 가져가. 아줌마, 저 돈 안 냈는데요. 아니야, 가도 돼. 누가 다 내주고 갔어. 김미선 맞지? 2학년 3반.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미리 계산해 뒀나 보다. 먼 친척 언니인데 널 정말 예뻐하거든. 고등학교 때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죠.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온 날 저녁,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하고 계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그 금액이 든 봉투가 있었어요. 320만 원. 지금도 그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네요.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냥 현금만 들어 있었죠. 엄마, 이 돈 누가 주고 간 거예요? 그때 말한 친척 언니가 보낸 걸 거야. 너 대학 다니는 거 보고 싶어 해. 엄마는 늘 그렇게 둘러대셨는데 한 번도 그 친척 언니란 분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제가 갓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사고를 당했대요. 엄마가 왜 서울에 올라오셨는지 그땐 몰랐죠. 절 보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장례식장에서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순천에서 장례 치르고 서울로 올라와서 참 많이 울었어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간호사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텼답니다. 일에 파묻혀 지내면 그나마 엄마 생각이 덜 났거든요. 그런데 이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석 달쯤 됐을 때였네요. VIP 병동에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차트를 보니 심각하진 않았고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는 거예요. 순이 많이 닮았네. 정말 똑같네. 절 보더니 아는 사람을 닮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누굴 많이 닮았어요?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혹시 고향이 순천 아니에요? 아니, 우리 친척하고 말투가 비슷한데 왜 꼭 순천 같아서? 고향을 바로 맞춘 사람은 처음이라서 제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제 이름표를 보고는 손을 꽉 잡았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도 당황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래.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만 찾으셨어요. 다른 간호사가 오면 미선 간호사 불러달라고 하고 제가 가면 활짝 웃으셨죠. 그 인연으로 이 할머니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가 됐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찾으려고 일부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입원한 거였대요. 3년을 찾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저를 특별히 대해주셨죠. 제가 주사를 놔드리면 안 아프다고 하고 손도 예쁘다고 하면서 절 보는 눈에 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퇴원 전날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 네? 아드님이요? 응,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애는 참 순하고 착한데 연애를 못하더라고. 처음엔 거절했죠. 환자분이 소개해준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예쁘게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봐. 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 내 부탁이야. 어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단번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한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꼭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퇴원한 다음 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남편을 만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올 때마다 제가 먹을 걸 싸오셨는데 김밥이었죠. 미선아 왔어. 여기 앉아봐. 너 이따 먹을 김밥도 싸왔어. 너 당근 안 먹지?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딸 있는 엄마들은 다 알아. 딱 보면 보여. 아니, 정말 그게 보여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촉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는 좀 크고 마른 편이었죠. 웃는 모습이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순해 보였어요. 남편이 절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담당 간호사셨죠? 어머니가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에서 부지런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좀 답답해도 마음은 따뜻해. 미선아, 이 애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만 했어.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해봤다니까? 우리 집에 여자 한번 데려온 적이 없을 정도야. 어머니 그런 얘기까지 왜 하세요?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사실이잖아. 미선이도 연애 많이 안 해봤대. 그치? 네? 네. 요즘은 일이 바빠서.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시작됐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미선이가 등산 좋아한다는데 너도 주말에 산 가잖아. 둘이 같이 가봐. 시어머니는 정말 적극적이셨어요.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시어머니, 남편이랑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밑반찬을 싸왔는데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 싸오는 거예요. 이거는 매콤하게 볶은 멸치볶음이고 계란말이랑 나물인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우와, 제가 멸치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매콤한 거요. 왠지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딱 맞췄구나. 한 달쯤 지나서 남편하고 둘이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말을 이어주는 것만 했는데
연애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그리고 만난 지 6개월이 됐을 때 남편이 프로포즈했죠. 병원 근처 산책하다가. 로맨틱하진 않았지만 긴장해서 손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우직하고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미선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도 미선 씨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작은 엄마가 만들어줬지만 죽는 날까지 미선 씨 제가 책임질게요. 사실 시댁 어른들 반응이 걱정됐어요. 순천 출신의 간호사, 부모님도 없는 제 상황을 알면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저에 비해 조건도 좋았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친척 어른이 절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천? 시골 출신이네? 우리 집안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가 안 맞아요? 난 미선이 아니면 결혼 안 시킬 거예요. 평가하는 자리 아니고 인사하러 온 거니까 불편한 거 묻지 마세요. 미선이만큼 좋은 애 없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우리 아들한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애예요. 난 미선이 아니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친척들도 뭐라 할 말이 없는 분위기였죠. 그래 우리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처음 본 애한테 왜 그렇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애라는 걸 한눈에 알겠어서 그래요. 시누이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분위기 때문인지 더 묻진 않았어요. 나중에 시누이들끼리 모여 절 보면서 수근거리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왜 저렇게 새언니한테 빠져있는지 알아? 글쎄, 나도 신기해. 엄마 저러는 거 처음 봐.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닌데. 결혼식은 가을에 올렸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고른 날짜였죠. 친정엄마가 없어서 결혼 준비가 막막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예단 준비까지 시어머니 손길이 안 닿은 게 없었죠. 미선아, 이 드레스 어떠니? 네 피부가 하얘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근데 너무 비싸요. 잠깐 입고 말 건데. 비싸긴 뭐가 비싸. 우리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혼식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혼자 대기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달래주셨죠. 왜 울어? 예쁜 얼굴 다 망가지게. 좋은 날이잖아. 어머님,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울지 마. 오늘부터 넌 내 딸이야. 알았지?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 어깨에 대고 엉엉 울었어요. 이상하게 엄마 냄새가 났거든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시어머니한테서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뭘 먹어도 다 토하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죠. 그때도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오셨어요. 미선아, 많이 힘들지? 아휴, 얼굴이 반쪽이네. 어머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까지 똑같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딸도 임신했을 때 이렇게 힘들어했거든. 시어머니가 가끔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을 삼키는 게 느껴졌어요. 출산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사셨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나 없으면 네가 힘들어서 안 돼. 혼자 애 키우면 힘들다. 걱정 말어, 내가 다 해줄게. 산후조리부터 육아까지 정말 다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면 먼저 일어나셔서 안아주고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제가 잠을 못 자서 예민해지면 더 잘하고 해주셨죠. 어머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 딸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약속한 게 있어. 약속이요? 무슨 약속? 그냥
오래전에 한 약속. 며느리 들어오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누이들이 투덜거렸어요. 우리 애들 낳을 땐 가끔 와서 보더니 언니는 6개월에 가서 살고 엄마 너무해. 엄마 무슨 친딸보다 새언니를 더 좋아한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말 들어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시어머니는 늘 제 곁에 있었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명절 때도 혹시나 제가 힘들까봐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다 해놓으시고 제 생일이면 미역국까지 끓여서 상을 차려줄 정도였죠. 매년 시어머니에게 생일상 받는 며느린 세상에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안부 전화도 하고 주말마다 같이 백화점도 가고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뜸해지신 거예요. 가끔 통화를 해도 뭔가 불안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미선아, 요즘 너 엄마 생각 많이 나? 네, 그렇죠. 이제야 철드는 건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그래요. 그래, 엄마가 보고 싶구나. 보고 싶지. 이상하게 자꾸 친정엄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한숨을 쉬고 멍하니 하늘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방을 지나가는데 서랍이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거기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는데 궁금한 마음에 들여다봤죠.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 흐릿하게 건물이 있었고 아이들 가슴에 번호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는 두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여보 뭐해? 남편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사진을 제자리에 놨어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방 지나가다가. 그때 문득 제가 모르는 시어머니의 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랑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죠. 그런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저 차가 계속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빨리 가자.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더 큰일 나. 미선아, 제발 모른 척해.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 말을 했어요. 미선아,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어머니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 일인데. 그때 시어머니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놀라서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라고요. 목소리도 점점 떨리시는 게 보였죠. 어머니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미선아, 난 먼저 갈게.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게. 나오지 마라. 넌 오면 안 돼.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가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가방을 두고 갈 정도로 허둥대셨죠.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뒤따라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택시를 급히 잡아타고 가면서 빨리 가달라고 하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죠. 그리고 사건이 터진 날이었어요. 그날도 늘 그렇듯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랑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제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지상에서 내려오는 경사로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얼굴은 새빨갛고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오른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뛰어오는데 왼팔을 늘어뜨리고 계셨죠.
제가 놀라서 달려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더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봤어요. 경사로 위쪽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뛰어내려오고 있었죠. 할머니, 거기 서세요. 다치십니다. 키 큰 남자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혼비백산으로 뛰는 시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까지 했죠.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쿵 하고 부딪히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쩔뚝거리며 제 차를 발견하곤 눈이 반짝 빛났어요. 드디어 살았다는 표정이었죠. 빨리 문 잠그고 출발해! 시어머니가 제 차로 돌진하듯 뛰어왔죠. 다시 일어서서 차 문을 미친 듯이 잡아당기다가 문이 열림과 동시에 몸을 던지다시피 해서 뒷좌석에 뛰어들어왔죠. 그때 뚱뚱한 남자가 제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 할머니하고 이야기할 게 좀 있거든요. 비켜요. 우리 어머님 다치셨다고요. 제가 소리치며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자 남자가 옆으로 비켜났고 저는 힘주어 엑셀을 밟았어요. 정말 혼이 다 빠진 느낌이었어요. 어머닌 걱정만 됐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백미러로 보는 시어머니가 왼팔을 붙잡고 계셨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말할 힘도 없는 목소리에서부터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죠. 괜찮아. 병원, 응급실로.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주차장 출구로 나가는데 검은 차가 따라붙었어요. 아까 그 남자들이었어요. 어머님 저 사람들 따라와요. 대체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빨리 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신호를 다 무시하고 폭주하듯 달렸어요.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내가 그때 널 두고 도망쳐서. 미선이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할게.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급정거시키고 뛰어내렸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료진이 달려나와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시어머니 무릎은 피투성이었고 이마에도 찰과상이 있었어요. 왼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요. 혈압이 200이 넘어요. 빨리 처치실로. 저는 다리가 풀려서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난 괜찮아. 네,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들이 시어머니 상의를 조심스럽게 벗기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왼쪽 갈비뼈 아래에 뭔가 검은 글씨 같은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멍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문신이었어요.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분명히 글자와 그림이었죠. 해바라기 1967-52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나비 그림.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손이 떨려서 시어머니 손을 놓을 뻔했죠. 왜냐하면 엄마 유품 정리할 때 발견한 손수건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바라기란 이름과 숫자도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었고 나비 그림까지 같은 모양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CT 촬영을 준비하던 방사선사가 갑자기 의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서 모니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엑스레이 영상이 떠 있었는데 온몸이 마치 전쟁터를 지나온 것처럼 상처투성이었어요. 갈비뼈 5개가 여러 번 부러졌다가 제멋대로 붙어 있었고 왼쪽 어깨뼈는 탈구됐다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기형적으로 굳어 있었어요. 이 상처들 최소 50년은 된 것 같은데.
의사가 화면을 확대하자 더 충격적인 게 보였어요. 등뼈 사이사이에 미세한 금이가 있었고 꼬리뼈는 아예 휘어져 있었죠. 이 정도 손상은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구타당하지 않고서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시어머니 등을 보고 숨을 헐떡였어요. 선생님, 등에도 이런 흉터가. 시어머니 등 전체에 수십 개의 길고 짧은 흉터가 마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은 자국이 켈로이드가 되어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죠. 어떤 흉터는 너무 깊어서 살이 파였고 어떤 건 겹쳐서 십자 모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쪽은 다 담뱃불 자국 같은데. 정말이었어요. 동그란 화상 자국이 등 군데군데 있었죠. 응급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다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그 순간 여러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상한 게 단 한 번도 목욕탕에 같이 간 적이 없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희 찜질방이라도 가요. 목욕탕 가서 때 밀고 그럼 개운하고 좋은데. 난 집에서 씻는 게 편해. 나이 드니까 어디 가서 옷 벗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가족 온천 여행 때는 갑자기 감기 걸렸다며 안 가셨고 워터파크에서도 긴팔에 레깅스까지 완전 무장하셨어요. 그때는 나이 드셔서 부끄러우신가 보다 했는데 상처를 숨기려 그랬던 거죠.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사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님, 그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처는 인권 유린 시설에서나 그리고 최근에도 폭행당하신 흔적이 있어요. 갈비뼈에 새로 금이 갔고 이 팔에도 신선한 멍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면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에 힘을 꽉 주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죠. 그 눈빛에는 혼자서 품어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안 돼, 경찰 부르면 안 돼. 그럼 다 끝나. 미선아, 제발, 제발 아직은 안 돼. 어머님 알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문신을 보게 됐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미선아, 봤구나.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더는 숨길 수가 없겠구나.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미선아, 네 엄마 순이 말이야. 나와 함께 자란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절 그토록 아껴주신 이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엄마와 얽힌 비밀까지 모든 걸 마주하게 될 시간이었죠. 병실로 옮긴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치 꽁꽁 묶어둔 자물쇠를 푸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죠. 미선아, 네 엄마하고 나는 해바라기 고아원 출신이야. 51번과 52번. 우리는 한 침대를 쓰던 자매 같은 사이였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죠. 저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제 눈물도 참으려고 애썼어요. 나는 겨우 7살, 순이는 6살이었지.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렸어. 51번, 52번. 원장이 부르면 죄수처럼 달려가야 했지. 시어머니가 이불을 꽉 움켜쥐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매일이 지옥이었어. 원장이란 놈은 악마였어. 매일 아이들 때렸고 술 취하면. 그래서 이 상처가. 제가 시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네 엄마가 그때마다 날 지켰어. 나보다 1살 어린애가 나서는 거야. 그래서 순이가 더 많이 맞았어. 등에도 다리에도 멍이 없는 날이 없었지.
엄마가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그게 순이었어. 작은 몸으로 날 가리고 서서 때리려면 저를 때리세요라고 그랬지.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어느새 기억이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이 등에 난 상처가 지금도 눈에 서네. 대나무 막대기로 맞아서 살이 찢어졌는데 약도 없어서 그냥 신문지로 감싸놓고, 그런데도 순이는 울지 않았어. 내가 맞으면 더 아플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날 위로했지.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상처였죠. 12살 때였어. 그때 도망치기로 한 거야. 헤어지기 전에 이 문신을 새겼어. 고아원 뒤 창고에서 바늘로 서로 새겨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자고 했어. 시어머니가 왼쪽 갈비뼈 아래 문신을 만졌어요. 아팠지만 희망이었어. 나중에 헤어져도 이걸 보면 서로를 기억할 거라고 약속했지. 어머님, 힘들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던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우리는 맨발로 뛰었어. 근데 순이가 철조망 넘다가 발목을 다친 거야. 피가 철철 났는데 순이가 날 밀치면서 나더러 먼저 가라고, 둘 다 잡히면 안 되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 난 겁쟁이였어. 순이를 두고 혼자 도망쳤거든. 순이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머닌 겨우 12살이었잖아요. 저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니야, 미선아. 순이는 안 그랬을 거야. 순이라면 끝까지 날 지켰을 거야. 그 후로 순이는 더 심한 학대를 받았대. 혼자서 더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셨어요. 병실의 정적이 무거워졌죠. 30년이 지나서야 순이가 날 찾아왔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미안하다고 울었지. 근데 순이가 날 꽉 안아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언니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야. 나라도 거길 빠져나가서 다행이야라고. 원망 한마디 없이 날 안아주는데 내가 아는 순이 그대로였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순이는 너를 자랑했어. 미선이가 대학병원 간호사 될 거라고. 그리고 부탁했지. 나중에 혹시 미선이를 만나게 되면 지켜봐 달라는데 꼭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군요. 2년을 찾았어. 순이 죽고 난 뒤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김미선이라는 간호사가 있는지 물어봤지. 네가 있는 병원을 알아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어머니, 그럼 그때 저에 대해 잘 알던 것도 다... 그래, 순이한테 들은 이야기도 많았거든.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 너를 내 며느리로 만들어서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그게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거든. 제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이가 너한테 보낸 돈도 다 내가 보낸 거야. 문방구에 돈 걸어놓고 대학 등록금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순이 대신 네 엄마가 되어주는 것. 그때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그 모르는 번호였죠.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받지 마세요, 어머니. 아니야, 받아야 돼. 이 사람이 계속 괴롭히면 너희한테도 해를 끼칠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정호 씨. 박정호. 그 이름이 귀에 익었어요. 뉴스에서 몇 번 나와서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죠?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협박하지 마세요. 전 끝까지 입 다물 겁니다.
그러니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어머니, 박정호가 누구예요? 우리 따라온 사람이죠. 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아원 원장 아들이야. 그 악마 같은 놈. 그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란다. 세상이 참. 최근에 고아원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대. 그래서 날 찾아다니는 거야. 왜 어머니를요?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한 아이. 그리고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병원 오면서도 꼭 품에 안고 있던 작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필름통을 꺼내셨죠. 플라스틱 통이 너무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50년 전 순이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야. 고아원의 기증품으로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순이가 그걸로 증거를 모은 거지. 원장이 아이들 때리는 장면 다 들어있어. 제가 필름통을 받아서 사진을 꺼내봤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도 그 참혹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이걸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까지... 사실 순이가 몇 년 전에 싸워보려고 시도했어. 근데 시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미선아,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 네 엄마가 이 일로 먼저 싸우기 시작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로 저 모르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순이가 이 사진들을 갖고 박정호를 찾아갔어. 그때 박정호는 검사였지.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겠다고. 박정호가 처음엔 회유하려 했어. 돈도 제시하고 협박도 하고. 근데 순이가 끝까지 거절한 거야. 그럼 그때 엄마가 순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였어요? 박정호를 만나려고 며칠을 검찰청 앞에서 기다렸다고 나중에 들었어. 시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다음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았죠. 순이가 죽고 처음으로 꿈에 나와서 그러는 거야. 내 손을 잡으면서 우리 미선이 잘 부탁한다고. 내가 못다한 엄마 역할 언니가 해달라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네 걱정만 하고 간 거야. 그것도 참 순이답지. 그래서 엄마가 서울에서 돌아가셨구나. 전 저 보러 왔다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병실 바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끝까지 널 걱정했어. 너한테 말 안 한 것도 혹시나 괜한 일 당할까봐 비밀로 하고 혼자서 그렇게 싸운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사고로 떠나버린 거야. 시어머니도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에는 우리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런 놈이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었던 거야. 이 증거를 지키면서 때를 기다렸지. 순이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근데 최근에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됐는데 그걸 알고 박정호가 날 찾기 시작한 거야. 유일한 증거를 가진 나를. 그럼 어머니를 때린 것도 그 사람이에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하기 싫다고 거부하니까 끌고 가서 밀치고. 시어머니가 소매를 걷어올리셨어요. 발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죠. 입 다물지 않으면 손주 드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가만 안 두겠다면서 협박했어.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님, 참으면 안 돼요. 엄마의 원수를 갚아야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미선아, 위험해. 박정호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고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병실 밖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분의 긴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죠.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럼 어머니가 당신을 일부러 찾아서 우리를 결혼시킨 거야?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날 부탁했대.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생각해보니 엄마가 이상하긴 했어.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빚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야 왜 너한테 그렇게 특별했는지 알겠어. 내가 도울게. 우리 같이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인권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가 증거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50년 전 사진이지만 증거 가치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넘게 숨겨진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이어서 김 변호사가 작전을 짰어요. 먼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해요. 박정호가 정치인이니 여론에 가장 민감할 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 병실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정자 언니! 할머니 한 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죠. 언니 나 기억해? 63번 해숙이 기억나? 해숙아, 네가 해숙이구나. 아유 그래 그대로네. 두 분이 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는데 해바라기 고아원 출신들이었어요. 우리도 언니 뉴스 보고 알았어. 아우 사는 게 뭔지 난 아무것도 못하고. 순이가 우리를 위해 싸웠다면서?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언니, 탈출한 후로 원장이 더 미쳐 날뛰었어. 우릴 때리면서 52번처럼 되고 싶냐고 협박했지. 근데 순이가 우릴 지켰어. 때리지 말라고 나서고. 맞아. 순이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우리 대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일 용감했지. 원장한테 대들기도 하고 소리치다가 독방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죠.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와 엄마의 글씨가 있었어요. 정자 언니, 언닌 자유롭게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짧은 글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어요. 순이야, 끝까지 날 걱정했구나. 저도 울었고 병실에 있던 할머니들도 다 울었어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변호사님 조언대로 언론사를 찾아갔어요. 시사 프로그램 PD를 만났는데 젊은 여자 PD가 증거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그때 사진이 맞나요? 네, 저희 엄마가 고아원에서 기증받았던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PD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건 반드시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꼭 할머니 설득해 주세요. 아셨죠? 얼마 뒤 촬영 날짜가 잡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죠. 그래, 순이를 위해서라도 해야지. 더는 진실을 숨길 수 없어. 촬영 당일, 시어머니는 검은색 단정한 옷을 입으셨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되는지 손을 꼭 쥐고 계셨죠.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떨리면 저 보면서 하세요.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해바라기 고아원 52번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정자.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름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52번. 시어머니 목소린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원장 박충배는 악마였습니다. 아이들을 물건 취급했어요.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카메라가 사진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죠. 51번이었던 김순이가 찍었습니다. 제 동생 같은 아이였어요.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이. 이 아이가 없었다면 증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 전 박정호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정장을 빼입고 부하 검사 둘을 대동했죠. 박 여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온 박정호는 겉으론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방송 취소하시면 제가 특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10억, 아니 20억도 가능합니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 오래전 일을 왜 들춰냅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 명예를 왜 훼손하려고... 명예? 그런 놈한테 무슨 명예가 있어? 그때 제가 나섰어요. 박정호 씨, 전 김순희 씨 딸입니다. 죽기 전까지 이 일로 싸웠던 그 김순희 딸이에요. 박정호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예상 못한 인물의 등장이었나 봐요. 제가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박정호가 뒷걸음질 쳤죠.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어머니 몸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그게 무슨... 갈비뼈 5개가 부러졌다 엉터리로 붙어 있었어. 등에는 채찍 맞은 자국이 켈로이드가 돼서 울퉁불퉁하고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수도 없어. 제가 박정호 앞까지 다가갔어요. 이게 다 당신 아버지가 한 짓이에요. 그 어린애들한테. 아이,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뭐가 옛날 일인데?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 왜? 당신 아버지가 때린 상처가 아직도 아프니까. 그건 평생 가는 거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병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요. 놀란 박정호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제가 팔을 잡았어요. 도망가지 말고 똑똑히 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한테 한 짓 하나도 잊지 않았으니까. 당신들 부자가 2세대에 걸쳐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당신 아버지는 몸을 망가뜨렸고 당신은 영혼을 망가뜨렸다고. 너희 둘 다 똑같은 악마야. 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제 시작이야. 내가 엄마 목까지 싸울 거거든. 당신이 감옥에 가는 날까지, 당신 아버지가 한 짓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날까지. 제가 박정호의 넥타이를 잡았어요. 부하 검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제가 더 세게 잡았죠. 우리 어머니 몸에 새겨진 상처 하나하나가 다 증거야. 그 상처들이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한 악마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너도 그 악마의 아들이야. 미선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목욕탕도 못 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상처를 숨기면서 산다고. 당신들이 만든 상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못다한 싸움 내가 확실히 끝낼 거야. 두고 봐. 제가 박정호를 밀쳤어요.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나가요, 당장. 그리고 기다려봐요. 곧 전 국민이 당신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니까. 그리고 당신 앞날이 처참해지는 것도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잘 정리해. 박정호가 본색을 드러내며 이를 악물었어요. 후회할 겁니다. 당신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 싸움을 시작하지 못한 거. 하지만 늦게라도 난 싸울 거야. 당신 인생까지 끝장내줄 거라고, 박정호! 박정호가 황급히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선아, 순이 딸 맞구나. 순이도 저렇게 당당했어. 어머니, 저런 인간들 죗값도 안 치르고 잘 살게 둘 수 없어요.
며칠 뒤 방송이 나오는 저녁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다 같이 TV 앞에 모였죠. 시어머니의 증언이 전파를 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는 시어머니. 사진 하나하나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바라기 고아원이 올라갔어요. 2위는 박정호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고아원의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국민 민원이 빗발쳤고 시어머니 병실에는 꽃다발로 가득 찼어요. 격려 편지도 수백 통이 왔죠. 얼마 안가 박정호가 구속됐어요. 아버지의 고아원 학대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와 증인 협박 혐의였죠.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정호 집에서 그의 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있었는데 결정적 증거가 됐죠. 박정호가 아버지 범죄를 알고 있었고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예요. 다행히 재판은 잘 끝났어요. 박정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에 박수 소리가 터진 건 놀라운 일이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법정을 나오는 박정호를 마주쳤어요. 수갑찬 그의 모습이 초라했죠. 국회의원이라는 꿈은 물론 검사 출신이라는 명예도 앞으로 준비해놨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진 처참한 얼굴이었어요. 만족하십니까? 박정호가 비웃듯 물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끝났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다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 엄마나 딸이나 참. 당신 엄마도 지독했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양보라고는 없고. 제가 박정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지독해. 그 어릴 때부터 당신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절대 굴복 안 했으니까. 51번이 아니라 김순이라고. 자기 이름을 끝까지 지켰어.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제가 웃었어요. 이 인간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싶어서요. 우리 엄만 죽어서도 이겼어요. 왜냐하면 날 남겼거든. 엄마의 지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을. 그리고 내 옆엔 우리 어머니도 계세요. 두 분이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오늘이에요. 당신 이 꼴 나는 거. 결국 우리가 다 봤잖아. 당신도 엄마 닮아서 참 지독하군요. 고마워요. 칭찬으로 들을게요. 우리 엄마처럼 지독하다니 난 자랑스러워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요. 아, 그리고 당신 아들 있죠? 서울대 법대 다닌다던데. 이번 일로 아버지가 전과자가 돼서 법조인의 꿈은 물 건너 갔겠네요? 당신이 물려준 유산이 전과자 아버지라니 그거 참 안 됐어요? 박정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긴요. 진실을 알려준 것뿐인데. 당신 아들이 짊어지고 살 진실이 무겁네요. 경찰이 박정호를 호송차로 데려갔어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외쳤어요. 박정호, 우리 엄마 이름 잊지 마세요. 김순이. 51번이 아니라 김순이라고! 그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미선아, 이제 끝났다. 순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엄마가 못 본 이 장면 제가 대신 봤네요. 엄마도 이제 홀가분하겠죠? 그럼 분명 우리 딸 나 닮았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미선아, 고맙다. 네가 용기를 내서 모든 게 해결됐어. 혼자선 절대 못했을 거야.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엄마가 못해준 사랑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제야 궁금했던 것을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하필 절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냥 가까이서 지켜봐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네가 외롭지 않으려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 아들 보면서 생각했지. 그래도 이 녀석이라면 우리 미선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이셨구나. 아이, 처음 너희가 만났을 때 우리 애가 너를 보는 눈빛을 봤어. 그때 알았어. 아, 이건 순이까지 하늘에서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밀어붙인 거야. 너희는 진짜 인연이었으니까. 얼마 뒤 엄마 기일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묘소를 찾았죠. 예전과 달리 주변에 해바라기가 가득 심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미리 심어둔 거였죠. 순이야, 우리가 이겼어.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 밝혀졌다. 너도 좋지? 시어머니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약속 지켰어. 미선이를 내 생명처럼 지켰고 내 딸로 키웠어. 이만하면 나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맞지? 너도 이제 편하게 쉬어.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하니까 편히 쉬세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우리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우리 곁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말했죠. 드디어 나비가 됐구나. 순이야. 우리가 꿈꾸던 자유로운 나비. 이 일을 겪으며 우리 가족도 많이 변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큰딸은 기특하게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도 간호사 될 때, 그리고 힘든 사람들 도울 거야. 외할머니, 친할머니처럼. 시누이들도 이제 시어머니와 저를 이해해요. 오히려 미안해하죠. 언니, 우리가 몰랐어. 엄마가 왜 그렇게 언니를 아꼈는지 이제 알겠어. 진짜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 진짜 피보다 진한 정이 있었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어린 시절 모습으로 나타났죠. 미선아, 잘 지내지? 너 행복해? 엄마가 물었어요. 6살 모습이었지만 분명 목소리는 엄마였죠. 네, 엄마. 어머니가 많이 사랑해주고 딸처럼 아껴줘서 정말 행복해요. 알아, 다 보고 있어. 언니,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정말 나비가 되어서요.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벅찼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끄러워도 꼭 할 말이 있었죠.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가 이제 편해졌다고 처음으로 제 꿈에 왔어요. 사랑합니다. 다행이다 내 딸. 순이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 너야. 나도 사랑한다. 이제 저는 알아요. 때로는 운명이, 때로는 선택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제 삶은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준 수호천사였고 엄마는 목숨 걸고 상처를 이겨내려 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딸이죠. 여러분도 삶이 평범하게 느껴진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도움들, 대신 아파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 그런 무조건적인 마음이 있는 한 절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은 없거든요. 부디 그 마음을 잘 느끼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